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저희 아마 디사이퍼 준비한 세션이 저희가 마지막일 텐데 어떻게 보면 아쉽기도 하지만 또 시원섭섭한 자리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리안 비들은 요즘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펀드 토큰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 금융권에서 상당히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부 운용사와 증권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지금 이 토크나이제이션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POC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지금 내가 POC를 한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디사이퍼에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일반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컨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한 30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6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11월 1일 날 킥오프 이후에 한 3달 반 동안 쉼없이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POC라는 개념이 앞단에서는 개념이 정립돼 있는데 과연 뒷단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성립시킬까 하는 그런 고민이 많았던 그런 3달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QR코드 찍어서 실행할 수 있는 앱을 만들던 우리 최고의 기술자가 알아 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참석을 못했는데 나중에 한번 또 시연을 해보면서 한번 이 POC가 어떤 건가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그 다음에 각종 컨셉에 대한 정의, 그리고 저희가 수행한 POC 순서로 진행하겠는데요. 보통 정의는 이제 저희가 기초 자산으로 삼고 있는 MMF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좌측에 보시면 QR코드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제 사실 글을 올려놨어요, 미디엄에. 그래서 오늘 이 발표가 사실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세한 부분은 아주 미주알 고주알로 저 QR코드 안에 있는 미디엄에 글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분량이 무려 110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드시다가 좀 보시고 점심 드시다가 좀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계속 QR코드는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보시면서 이제 찍으셔서 그 웹사이트를 이제 확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온,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팩터가 있죠.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팩터인데, 미시경제학에서 가격하고 수량이 나오잖아요. 가격하고 수량의 곱이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점점 생산성이 좋아지는 대신에 단가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살려고 그러면 좀 더 싼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도 질이 좋은 게 좋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그 생산량만큼 수요를 확보하는 게 그동안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발전해왔던 과정이었고,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나고 1990년대에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지금 현재 AI 혁명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가 단가는 낮아지고 수량이 높아지는 그러한 단계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블록체인이 과연 금융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결합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상상하기는 상당히 쉽죠. 블록체인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금융권에 어필을 했었던 부분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비용이 싸집니다.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싸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단면적은 넓어진다. 결국은 단가는 낮추지만 그만큼 그걸 상쇄할 만큼의 높은 유저들을 확보하면서
블록체인과 금융이 만나면 생산성이 좋아진다. 결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결국 펀드나 다른 금융 상품을 토큰화함으로써 어디서든 언제나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N이 N3를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 블록체인 정신과 금융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발표의 동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의 생각을 좀 확신을 들게 했던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물론 이제 토큰화, 저는 이제 토큰 증권 쪽에서도 꽤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2023년 2월에 나왔던 금융위가 발표했었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이상의 이제 보면 현실 가능하겠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24시간 그리고 휴일 없이 거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토큰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SEC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문제가 없다. 2023년에 저희가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 이게 당시에는 이제 이원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이하의 발행 금액만 토큰화가 가능하고 그게 넘어가면 한국거래소에 상장시키는 형태로 이원화했던 그런 체제에서 그때 이제 그 논리는 뭐였냐면 야 너희들 기술 안 돼. 너희들 대량 거래 안 돼. 이거였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토큰화를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거래량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 맨날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무진장 고생하는데 24시간 휴일 없이 거래할 수 있다면 낮에도 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고 하면 불면증은 해소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런 좀 서학개미들의 그런 애환을 달래주는 정책 아닌가 이렇게 농담삼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러한 토큰화가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레린 핑크라는 이 블랙록의 CEO는 이제 원래 이분이 이제 MBS 트레이더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전통 자산을 무진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가상자산 블록체인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금융하고 토큰화를 붙여보니까 엄청나게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토큰화되고 있다. 그래서 블랙락이 지금 누구보다도 블록체인과 금융의 결합을 앞서고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저희 팀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그 비들의 이 코리안 비들의 원조가 되는 진짜 비들 그리고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관련된 ETF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나서고 있고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웹3로 진출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펀드 토큰화가 가져올 그 변화는 그 이전에 제가 운용사에 있는 사람으로서 운용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맞닿아 있어요. 저희가 펀드를 고객들에게 많이 팔려면 즉 우리가 AUM을 많이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매 주기를 많이 당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내가 진출입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이 매출이 많이 나거든요. 운용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면 펀드의 결제 주기를 땡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 결국은 거래 즉시 결제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토큰화가 상당히 혁신적인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유독 펀드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펀드는 거래가 안 됩니다. 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판매사와 수익자 간의 양방의 가입과 환매의 절차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도 엄청 빡세요. 미국에 있는 펀드라고 공모펀드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공모펀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퀄리파이드 인베스터가 아니거든요. 대신에 똑같은 펀드가 유럽의 UCC라는 이름으로 다른 레귤레이션을 따르고 있는 펀드에만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펀드가 각 국가별로 규제별로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큰화가 되면 그 토큰화에 기반이 되고 있는 그 체인들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공모펀드라는 것이 프라이빗 체인에서 돌아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펀드 토큰을 통해서 파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미국에 있는 규제만 조금만 풀린다 그러면 기술적으로는 내가 미국에 가서 펀드도 가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획기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의로 들어가죠. 뭐 기초자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토큰화에 있어서 일반 채권도 토큰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지금 아까 제가 토픽에서 보여드렸듯이 시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래도 위험이 적고 진출입이 쉬운 게 뭐냐면 MMF입니다. 그럼 MMF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써있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단기 금융시장에서 운용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에게 배분하는 건데 결국 내 파킹 자금이에요. 내가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좀 관리해야 되는 거를 갖다가 맡기는 펀드다.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결국은 왜 우리가 MMF를 기초자산으로 선택하냐면 또 우리뿐만 아니죠. 우리의 벤치마크가 되는 비들이나 벤지들이 왜 MMF를 선택을 하냐면 투자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물론 비들은 이제 500만 불 이상의 투자자만 가입을 원하지만 일반적인 MMF는 투자 금액에 가입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수시 입출이 가능해요. 그리고 결제 주기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화를 실험하는 제1차 전선으로는 가장 적합한 펀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MMF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펀드를 볼 때 제가 이제 사실 지금부터는 펀드 토큰이라기보다는 약간은 펀드에 대한 101 약간 프라이머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펀드에는 크게 4가지 플레이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는 말 그대로 고객의 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일반인들 이제 금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펀드를 가입할 때 돈을 운용사한테 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운용사 망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내 돈 다 날리죠. 그래서 신탁회사라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수탁기관이라 부르겠습니다. 돈을 맡기는 기관이 생긴 거예요. 수탁기관과 자산운용사 간에는 절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용사는 운용만 하게 돼 있고 그 운용에 대해서 결제 지시를 하는 데가 바로 수탁기관이고 수탁기관은 법적인 펀드의 주인으로서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반면에 운용사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없어요. 규약에 나와 있는 대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니터링 하는데도 수탁기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입을 하느냐? 여기가 사실 핵심인데 우리 펀드 토큰에 있어서 토큰을 발행하는 데가 바로 이 판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증권사가 요즘에 토큰 발행에 많이 포커스를 맞춘단 말입니다. 그래서 판매사에 우리가 돈을 맡긴다. 우리가 가입을 할 때 판매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진짜 운용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을 하는 회계기관 그리고 기준가 계산을 해주는 사무관리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4개가 있는데 구조를 한번 볼게요. 가입을 합니다. 판매사는 수탁기관에 돈을 입금을 하게 되고 수탁기관은 자산운용사에 입금됐다고 통보를 하면 돈 들어왔네 이제 운용해야겠네 그래서 자본시장 가서 MMF의 기초 그 대상이 되는 단기국채 기업업은 RP 등을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다 했어요. 지금 현재는 거래하고 결제가 약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운용사가 수탁기관에 결제 지시를 합니다. 결제 지시를 해서 결제가 되면 사무관리회사의 수탁기관은 거래 내역을 통보하고요. 사무관리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고 기준가 계산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잘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토큰화 된다고 토큰만 발행했다고 나 토큰 가지면 내가 펀드 가입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그 문제가 있느냐? MMF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고 환매할 때 약간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모든 게 기준이 5시예요. 신탁계약서나 약관을 보면 5시가 넘어가면 하루 이제 다음 날에 가입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5시 이전에 가입이 되면 가입되면 이제 가입하게 되면 기준가는 그대로 그날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환매예요. 환매할 때는 T+1입니다. 그래서 내가 환매를 신청을 하면 돈은 그 다음 영업일 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5시 이후에 내가 깜빡했어.
다음 날에 내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엄청나게 떡락을 해갖고 투자를 해야 돼. 돈을 빼와야 돼. 근데 5시가 넘었어. 그러면 하루가 더 미뤄집니다. 사실 이 부분이 토크나의 원인 이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제를 빨리 땡기는 거, 그게 바로 펀드가 살아날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POC를 설명하는 데 앞서서 세 가지 그 펀드 토큰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3필러스죠. 3필러스인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지금 실험하려고 하는 펀드 토큰이 당연히 존재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유가증권도 토큰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다 토큰화가 돼야지 사실 펀드 토큰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거래를 하는 즉시 결제가 되려면 토큰화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유가증권이 지금 현재 전자증권화가 되면 결제 주기가 뒤로 미뤄지면서 토큰화의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 있고, 세 번째 뭐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제 수단도 토큰화가 돼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딱 지시가 내려지면 3쿠션으로 빠바박 돼야지 이 토큰화가 효력이 있는데, 지금 아쉽게도 저희가 결제 수단하고 유가증권의 토큰화는 그냥 가정으로 됐다, 너 됐어, 토큰화 됐어,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디사이퍼에서 누군가가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펀드 토큰을 발행만을 오늘 POC의 이제 대상으로 했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스테이블 코인에 잘 모른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저희 디사이퍼에서 발간한 스테이블 코인 진화하는 디지털 화폐를 한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POC를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토큰 증권을 하는 그 체인의 그 메인넷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형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보안하고 속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농구에서 너는 공격과 수비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격과 수비가 다 될 수 있는 가정하에 공개형으로 가야지 우리가 파편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지만 POC이기 때문에 일단 핵심적인 거 2개만 했습니다. 자, 신뢰와 보안의 이더리움과 스피드의 솔라나를 다 포함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치 그 무기를 파는 데서 가장 강한 칼과 가장 강한 방패를 파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저희가 잠시나마 모순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 메인넷 2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페르소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POC를 하려면 한 사람의 잘생긴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예요. 네, 잘생겼죠. 네. 그래서 이 잘생긴 페르소나가 어디 이제 투자 대회에 나가갖고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 그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았네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아주 훌륭한 펀드 토큰에 가입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이제 가칭 디사이퍼라는 펀드 토큰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1디사이퍼. 1디사이퍼는 한 좌당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1,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는 이 펀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배당 소득세로 걷어가죠. 그래서 15.4%의 원천징수 후에 나머지를 분배하는 그런 분배금 형태를 따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MF 같은 경우에는 누적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고요. 우리나라 이 이제 펀드 회계상 1년에 한 번 무조건 정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환매를 할 때 누적금을 받아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왔는데 펀드 토큰은 매일매일 분배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들이나 벤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토큰으로 분배가 됩니다. 이거 역시 저희가 그냥 따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겁니까? 매일매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네. 마치 마시멜로를 딱 놓고 10살짜리 애한테 너 이거 안 먹으면 저기 지금 100만 원을 저기
10,000원을 받을래 아니면 내일 15,000원을 받을래 할 때 다 10,000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루 지나갖고 15,000원 안 받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 분배 원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POC에 대한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KYC는 뭐 거창하죠. 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KYC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유튜브나 다른 동영상을 보면 상당히 그 전문적인 코딩이 나와서 바바바박 흘러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앞단에 우리가 UI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인 KYC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앞단의 프론트만 보면 유저와 어드민이 이제 분리가 돼 있고, 결국 프로세스는 유저가 이 플랫폼에 가입하기 위한 계정 생성을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인증 이제 계정 생성을 통해 이제 계정 생성을 할 때 뭐 이메일이라든지 SNS를 통해 갖고 신청을 하면 어드민에서는 이메일 링크라든지 SNS를 통해서 이제 각 고유 번호를 주죠. 그래서 시작을 하고 쭉 가다가 KYC의 본격적인 거는 일단 이게 국내 펀드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상으로만 했어요. 근데 물론 외국 사람들도 여권을 통해서 자기를 신원을 인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가져가고 인증 확인 절차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드를 가입하려면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좌 인증이 요 안에 인증 확인할 때 빨간 게 계좌 인증 들어가면 관리자 화면에서 문자로 1원 입금 하면서 번호를 주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 뭐 다른 이제 금융기관 가입할 때 그 프로세스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인증 확인 후에 이제 얼굴 인증을 하게 되는데 그 얼굴과 이제 미리 촬영한 신분증이 사진과 동일하다면 관리자 화면에서 승인을 내주고 관리자 화면에서도 KYC 화이트리스트에 리스트업 하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갑 연결을 그 다음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를 보는데 먼저 이제 가입입니다. 요 왼쪽 상단만 보시면 돼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네 기관의 플레이어를 말씀드렸던 거는 요거 때문에 되게 복잡해 하시는데 요건 일단 무시하자고요. 우리가 중요한 거, 투자자가 중요한 거는 내 상대방인 판매사예요. 근데 토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는 판매사이자 증권사가 비들러라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블랙락의 비들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타이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가 비들러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가입 신청을 하면 비들러가 토큰을 발행하는 그 절차가 되고요. 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가 투자 금액을 입력을 하면 어드민에서는 한도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데모 버전에서는 1,000만 원 이상 가입하는 걸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가스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1,000원 이렇게 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임의적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개인 투자 한도는 10억, 1인당 기관 투자 한도는 최소 50억. 비들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토큰 총량 한도 등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발행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를 어드민에서 판단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플과 되면 투자가 완료되고 비들러에서 토큰을 발행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 우리가 토큰을 받았어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받으면 매일매일 돈 들어온다 그랬죠?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MMF는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아요. 수익률을 확정됐다고 홍보를 하면 잡혀 들어갑니다. 펀드 저기 제재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POC에서는 그냥 1년 수익률이 고정됐다고 가정하고 매일 이제 일정 부분을 주는데 1년 수익률은 3.65%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예요? 2.5%입니다. 그러면 MMF에서 3.65% 받으면 기관한테 아마 한 10조 정도 받을 거예요. 그 정도로 대단한 돈인데 어쨌든 제가 3.65를 한 이유는 대충 짐작이 가시죠? 일별 분배인데 계산하기 편하라고 365를 나누면 1bp잖아요. 그래서 1bp를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비들러가 알아서 꽂아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KYC를 보면 이제 저희 멤버십, 그러니까 관리자 화면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멤버들의 보유 현황을 토대로 해서 매일매일 분배가 나가게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매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 투자자 A씨, 제 잘생긴 투자자가
떡락한 주식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요즘에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무진장 떨어지죠. 그래서 DAT 기업들이 많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마인을 사기로 해요. 비트마인을 떡락했을 때 사겠다. 그래서 다 환매는 안 하고 30%만 환매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비들러에 환매 요청을 하면 프로세스를 거쳐서 비들러가 토큰을 소각하는 그런 절차가 환매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고,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히 유저는 환매 금액을 입력하게 되겠죠. 환매 금액을 입력을 하면 어드민에서는 한도 체크를 하게 되고, 한도 체크에서 문제가 없다 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술 먹고 내가 만 디사이퍼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2만 디사이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나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환매 신청 완료가 되면 내 자산 현황에서 그만큼 토큰이 까지게 되는 거죠. 토큰이 까지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들러는 토큰을 소각하는 절차를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었습니다. 끝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네. 2월 14일 날 블랙락이 자기의 그 비드를 유니스왑에 상장했대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바이낸스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서 바이낸스 안에서도 이제 비들이 거래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규모의 경제의 원리, 그러니까 내 표면적을 점점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토큰화가 나한테, 이 투자자한테 어떤 효익을 줄 수 있느냐에 봤을 때 결제가 바로 된다는 거, 그리고 분배금이 매일 나온다는 거,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나 웹3 가갖고 담보를 통해서 나 차입할래. 스테이블 코인 사실 우리나라에서 막 하면 사실 몇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유니스왑에 상장이 돼서 내가 갖고 있는 펀드를 그대로 담보로 맡기면 저렴한 가격의 USDC를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렴한 가격의 USDT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결국은 디파이에서 담보자산으로 사용 가능성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건 뭐냐면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가지고, 펀드 토큰을 가지고 브릿지를 할 수 있다. 또 이런 것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0USDC를 갖고 싶어. 그러면 가상의 디파이인 디파이 월드, 얘는 또 한 반쪽짜리밖에 돈이 별로 없어서 솔라나밖에 체인이 안 돼요. 지금 투자자 A씨는 이더리움으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너 담보 120% 내놔. 그랬더니 대충 환율로 봤더니 180 디사이퍼를 주면 되더라. 그러면 네 번째 담보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되면 솔라나 네트워크로 100USDC가 대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솔라나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갑 내에서 솔라나에서 이더리움으로 가는 크로스체인도 저희가 POC를 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합니다. 쭉 나오죠? 이 프로세스가 나오고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이 되고 마지막으로 브릿지가 되는 그 과정이 저희가 했던 마지막 POC가 되겠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활용을 하시려면 이 QR 코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QR 코드를 만들었던 저희 그 최고의 테크니션이 알아누웠습니다. 그래서 알아누운 대가가 너무 이 괜찮은 퀄리티가 나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지금 마칠 때가 됐는데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CCBB를 가리려고 여기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큰화를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CCBB를 많이 가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게 사실 예속 논쟁도 아니잖아요. 뭐 1년상이냐 3년상이냐 뭐 그거 갖고 PT 이고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해보고 이 장점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 토큰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좀 늦을까? 여기에서 사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PO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향이라고 하면 펀드 토큰 POC 그 자체에 대한 부분, 펀드 토큰이 필요하구나. 왜냐?
결제를 땡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가입, 분배, 환매, 물론 더 나아가서는 유통시장에서의 거래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그 현행법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발행, 분매, 환매 정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웹3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POC를 했습니다. 저희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 세션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안 한답니다. 영기님 이어서 디사이퍼 출판 프로젝트 이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집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그 디사이퍼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2권을 냈었어요. 책을. 근데 이제 저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수료를 하는 기수가 됐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하나 남겨보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저는 이 채권쟁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해외채권 운용을 하는데 책도 여러 권 냈어요. 저 책 낸 거 아시는 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베스트셀러 된 게 별로 없거든. 근데 이제 좀 의미 있는 책을 좀 내고 싶다. 그리고 이제 작년 여름부터 이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그 아젠다가 올라오면서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책을 제가 교보문고에 오늘 찾아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책과 관련된 그 책이 31권이 있더라고요. 저희 책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작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책이 한 3권밖에 없었거든요. 그럼 그동안은 뭐가 나왔느냐? 대부분 보면 해외 입법예, 그러면 미국의 지니어스법 항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의 미카 나오고요. 일본의 자금결제법 꼭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또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약간 환테크, 재테크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 그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그 근로자들한테 스테이블 코인 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약간 실용적인 부분을 좀 다뤘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 블록체인 학회 디사이퍼인데 우리도 이거 한번 좀 다 어울러서 한번 책을 한번 내보면 좋겠다. 이 내용들 다 재테크도 포함하고 본질적인 것도 포함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도 포함하고 이런 걸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뼈대를 맞는 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 스토리. 그래서 원래 가제가 스테이블 코인 어른이 되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인간의 진화 과정처럼 스테이블 코인 또한 빠른 진화를 통해서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 같이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사실 컨셉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 책입니다. 요 책. 사진 한번 찍어 주십시오. 요 책. 네. 예. 그래서 절찬리에 지금 팔리고 있고 저희 6명의 그 디사이퍼 전현직 그 선배님 그리고 동기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차를 성장 스토리에 맞췄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탄생을 했는데 크게 3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법정화폐형, 그 다음에 가상자산 담보형, 그 다음에 알고리즘형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탄생을 했고 유년기에는 주로 디파이에서 놀았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장하니까 이제 시파이 그러니까 중앙거래소에서 놀기 시작하는데 이제 규제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니어스법 생기고 미카 생기고 자금결제법 생기고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현재 입법 진행 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컸으니까 법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넣고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블 코인을 살찌우게 하는 기술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표피적인 걸 뿐만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기술이 어떤 기술이냐까지 들어갔고 마지막으로 진짜 스테이블 코인의 동생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부로 진행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6분의
저자가 각 한 챕터씩 맡아서 소중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찍으시면 교보문고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그 홍보 그리고 구입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내년 디퍼런스 때도 꼭 좋은 책이 한 권 나왔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구상하고 있는 책도 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책 소개를 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